안녕하십니까, 김부태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렌즈의 사출 및 글라스 성형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플라스틱 렌즈 사출 성형 기술, 비구면 글라스 렌즈 성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렌즈 사출 기술인데요. 플라스틱 렌즈 사출 성형 기술의 내용과 초방막 도강판 성형 기술, 마지막으로 액상 실리콘 사출 성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렌즈 사출 성형 기술입니다. 렌즈 사출 성형의 기본 개념은 일단은 렌즈는 저속 사출이 되겠습니다. 스크류의 전진 속도가 보통 0.5에서 50mm/s가 되는데 디스크 같이 아주 얇은 사출물의 경우는 500mm/s를 사용하고 또 초방막 도강판의 경우는 1500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렌즈에서는 저속 사출하면서 유동의 균일화가 필요한 사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적을 최소화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사출 공정 중에 수지를 냉각시켜서 수축을 최소화함으로써 비구면 면을 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잔류 응력, 즉 복굴절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렌즈에서는 다른 사출품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굴절이 생기면 성능이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분, 특히 게이트 주변에 높은 압력으로 해서 수지가 불균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모압에서 수축을 보완하고 안정된 렌즈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맞춰줘야만이 렌즈 사출이 되겠습니다. 렌즈 사출하는 성형기의 특성인데요. 첫째, 제어 기능이 사출 속도의 설정 단위가 0.1mm/s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가능한 저속 사출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크류 아세이인데 이것은 렌즈 전용 스크류 아세이로서 도금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름이라든가 흑점 등 렌즈에 불량되는 요인들을 없애는 그러한 스크류 아세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린더인데요. 시린더는 다단으로 온도 제어가 필요합니다. 많게는 10단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 노즐부는 단독으로 온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코올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기기에 있어서도 렌즈 금형은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열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열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된 금형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열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인데요. 그 레진은 자체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 건조기를 사용해서 습기를 완전히 없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조기인데요. 온조기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사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일 온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터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수조용인데 물을 높은 압력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약 200도씨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냉각 효율 면에서는 양호하지만 그 기계 자체가 비싼 그런 흠이 있습니다. 렌즈의 사출 성형 조건인데요. 수지 종류에 따라서 금형 온도를 달리합니다. PMMA 같은 경우는 95에서 110도 정도를 사용하고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는 130에서 145도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5도씩 온도를 올려가면서 조건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수지 종류에 따라서 시린더의 온도도 달라지게 되겠는데 PMMA 같은 경우는 전부를 약 250도, 후부로 가면서 약간 온도를 낮춰서 240, 22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냉각부는 50도로서 맞추게 되겠습니다. 또 폴리카보네이트 경우에도 전부는 280도, 300, 300, 290, 28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도씩 온도를 올려가면서 최적의 어떤 조건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금형을 완성하고 나서 사출기에서 사출을 할 때 제일 먼저 숏샷에서의 조건 내기를 해야 됩니다. 숏샷이라는 것은 미성형 상태를 말하는데 처음부터 전체를 계량해서 사출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위가 게이트 부위인지 그 다음에 어떤 바란스가 제대로 됐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숏샷을 해서 게이트 위치를 찾아내서 게이트 위치의 사출 속도, 그 다음에 실제 제품에 충전되어 가는 그 부위의 속도 이런 것을 각각 달리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제품의 바란스를 보고 그 다음에 런너라든가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실제 가운데가 얇은 제품은 바깥으로 도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충진 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시로 보압을 설정한 다음에 속도를 가지고서 외관 불량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면 정도를 보압 프로그램으로서 혹은 금형 온도로서 정도를 낸 다음에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정된 그러한 성형 조건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렌저 사출 성형 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웰드인데요. 실제로 이 웰드는 게이트가 하나뿐인 렌즈에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렌즈에 있어서 중심부가 바깥보다 얇은 경우에 두께 때문에 사이드로 먼저 레진이 치고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충진화분이라든가 온도 혹은 속도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드로 가는 레진의 흐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이드에 돌출 밀핀을 추가시키고 또 게이트 입구에 밀핀을 추가하고 상하 렌즈면 각각의 빼기 구배를 추가해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한 내용을 보면은 게이트 반대쪽에다가 에어벤트를 설치합니다. 마이너스 0.04 정도 해가지고 웰드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밀핀을 돌출시켜 가지고 측면으로 가는 레진의 흐름을 지연시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바로 옆에 밀핀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초기에 사이드로 퍼지는 것을 방지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반대편의 코어에 에어벤트를 설치를 해서 하측의 웰드를 제거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그 렌즈의 형상 보정 기술인데요. 실제로 렌즈는 사출을 하고 난 다음에 냉각 과정에서 최적 수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제 금형의 형상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실제로 보정 전에 약 150 마이크로 정도의 이러한 형상을 갖는 것을 1.5 마이크로 이내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정 전에 1 마이크로 이내의 어떤 사출 재현성을 확보해서 그것에 맞게 코아의 형상을 0.1 마이크로 이내로 가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브 마이크론의 어떤 가공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정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큰 형상에서 작은 형상으로 돼서 대략 0.3 마이크로까지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형상을 좋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출 압축 성형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 압축 성형의 개요는 금형 내에 충진된 수지가 냉각 공정에서 최적 수축할 때 수축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압축을 해서 수축분을 보충함으로써 면의 정도와 복굴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출 압축 성형을 적용한 예로서는
카메라, 경통 등 정밀 부품에서 진원도를 향상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기어 사출에서 피치의 오차를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디스크에서도 사출 시에 전사선과 복굴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광학 렌즈에서도 사출면의 정도 향상과 복굴절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으로서는 압축 기능이 있는 특수 사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고 또 압축 구조를 갖는 금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추가와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는 문제 또한 메인터넌스가 복잡한 이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출 압축 성형의 종류인데요. 코어 압축식은 사출기에 압축 시린다를 별도로 장치해가지고 금형의 코어를 직접 압축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몰드법인데요. 이것은 성형기 가동 척상에 압축 장치를 부착해서 금형을 압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프레스법인데 이것은 토글 방식 사출기에서 토글을 최대로 늘리기 직전에 형체를 완료해서 사출을 한 다음에 게이트 시일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글을 최대한 늘려서 형체 압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 방식은 지갑 사출기에서 형 체결력을 조정해서 파팅면에 미세한 간격을 발생시켜 가지고 사출한 후에 게이트 시일이 완료되면 형 체결력을 증가시켜서 압축하는 방식인데 광 디스크의 사출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어 압축식 사출 압축 성형 금형의 구조도입니다. 일단은 일반 몰드 렌즈 금형입니다만은 이 아래쪽에서 시린다가 압축하면은 코어를 통해서 직접 캐비티에 압축력이 가해지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메인터넌스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렌즈 사출의 특성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사출 속도는 저속으로서 0.5에서 50mm/s로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금형 온도는 대략 100도에서 130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출에서 제어는 다단 제어인데 사출에서 10단, 부압에서도 10단으로 되게 되어 있고 수지압도 피드백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는 사이드 게이트 한 개만을 사용하고 렌즈 면 내에 설치는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출 압축 성형은 복굴절을 최소화하고 정도를 향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출 중량의 편차는 약 0.01%로 상당히 정밀하고 쿠션의 안정성도 0.0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크류는 특수 도금 사양을 사용해서 흑점이라든가 이물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온 장치로서는 단열판을 사용하고 고정 플레이트 쪽도 냉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진의 건조 방식은 열풍이 아닌 제습 건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렌즈 사출에서의 스크랩은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겠고 또한 사출하는 환경도 항온 황석과 클린룸 내에서 사출하는데 약 10,000클래스의 클린룸에서 사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방식 가소화 사출 유니트인데요. 형태가 V자처럼 생겼다 해서 V라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출기의 시린다는 계량과 사출을 동시에 하나의 시린더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소화하고 계량해주는 사출 시린더 별도, 그 다음에 정밀한 사출만을 해주는 시린더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수지가 역류하는 것도 방지하고 정확한 사출이 될 수 있게끔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춘 사출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초방막 도광판 사출 성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도 도광판이 들어가는데
고희도를 요구하고 아주 얇은 쪽을 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도강판에 있어서도 두께가 0.3T인 도강판의 사출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면에 한쪽에 프리즘 형상이 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판의 제품을 사출하기 위해서는 고속 고압의 전용 사출 성형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런지경과 스크류가 각각 28파인 최대 사출 속도가 1500m/s인 전용 고속 사출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방막 도강판 금형의 특질로서는 단열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형 제품부의 표면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수지의 온도를 단열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끔 하고, 또 그 세라믹 코팅 위에 무전의 니켈 도금을 해서 실제 일반 강제에다 도금한 것보다는 10에서 20% 정도의 유동성이 향상되게끔 해서 사출 속도와 수지 온도를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사출 성형 조건 설정인데요. 사출 속도는 전 구간에 걸쳐서 1400mm/s가 되겠습니다. 보압 시간은 2초, 그 다음에 냉각 시간은 18초, 그래서 토탈 사이클 타임은 35초가 되겠습니다. 사출 보압 공정에서의 속도와 압력 파형입니다. 실제 사출에서 전 구간에 걸쳐서 1400mm/min로 설정을 했지만은 실제의 파형을 보면은 제로에서 출발해서 1500까지 피크로 갔다가 다시 1400을 유지한다가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파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보압에서도 실제 설정치보다는 처음에는 높게 갔다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다음에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압도 게이트 실이 일어난 다음에는 아무리 해주더라도 그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린더의 온도 조건인데요. 금형 온도 설정은 94도로 하고, 가소화하는 부위의 시린더의 온도는 285도에서 310도로 설정을 하고, 실제 사출하는 스크류 부위는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343도에서 35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공정 감시 데이터 모니터링인데요. 실제로 각 쇼트마다 계속적으로 충진 시간이라든가 VP 절한 압력이라든가 피크압이라든가 쿠션량의 편차를 계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형에 사용하는 진공 흡입장치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 도강판의 경우는 아주 티가 얇기 때문에 실제 사출 시간은 약 0.02초가 됩니다. 0.02초라는 시간은 자동차에서 에어백이 충돌을 감지해서 터지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미성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티의 바깥 부분을 전부 오링으로 패킹을 한 다음에 사출하기 전에 안에 캐비티 부분을 진공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사출을 해야 제대로 사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출기에서 매회 캐비티 내의 진공압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형 체결을 해서 사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출한 도강판은 두께가 2.9에 플러스 마이너스 2마이크로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휘도도 일반 도강판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는 도강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액상 실리콘 사출 성형 기술입니다. 최근 들어서 LED가 조명이라든가 도강판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실제 고온에서 견디는 그러한 성질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콘이 적당함으로써 액상 실리콘 사출 성형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도계, 주로 고무를 사출하는 성형기와 저점도, 광학 용도를 사출하는 사출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면 넓은 의미로 유기화합물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무기질과 유기질의 하이브리드 고분자 재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내열성과 내한성, 그 다음에 내우성, 발수성, 이형성, 전기특성 등 이러한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반도체 실리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계의 주요 실리콘 메이커를 보면은 다오 코닝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액상 실리콘 고무는 경화 전의 겸도에 따라서 크게 미라블형 실리콘 고무와 액상 실리콘 고무로 나누어집니다. 미라블형 실리콘 고무는 프레스를 한다든가 트랜스퍼, 인젝션에 사용을 하고, 액상 실리콘 고무는 렌즈용으로 인젝션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액상 실리콘 고무의 성질로서 사출 성형용 실리콘 고무는 재료로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또한 한 종류나 두 종류를 섞은 중합형은 가열에 의해서 경화가 되는데 HRC에 비해 단시간에 경화한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성분, 즉 두 종류의 액상을 섞은 부가형은 경화 속도를 온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화 시간이 짧습니다. 또한 그 주재인 실리콘과 부재인 경화제가 있는데 주재에는 백금 촉매가 포함이 되고 경화제에는 반응 억제 물질이 포함이 됩니다. 액상 실리콘 고무의 용도로서는 실리콘이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수유병의 수유꼭지를 비롯한 육아용품에 사용을 하고 의료관계의 호스라든가 밸브 등에도 사용을 합니다. 또한 내환경 특성이 좋기 때문에 차량용의 커넥터 방수 패킹이라든가 키패드라든가 패킹, 실링 제품의 부품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액상 실리콘 고무 성형기의 구조를 보면은 실제 재료 공급 장치인 실리콘과 그 다음에 경화제 두 가지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계량하는 계량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된 재료를 믹싱해주는 혼합 믹스 장치가 있고 이것을 금형에 정확하게 사출해주는 사출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상 실리콘은 저점도로 두 종류 이상의 액상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혼합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믹서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성형 전에 믹싱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금형에 충진하는 충직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라인 스크류 방식은 플라스틱 렌즈 사출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액상 실리콘은 점도가 워낙 낮고 사출 시에도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린더 내의 전체에서 유동 상태로 있기 때문에 체크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래서 미세 조정이라든가 사출의 어떤 타이밍이 늦어지기 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크류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공급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공급된 이후에 잔압이 계속적으로 그 노즐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점도가 낮기 때문에 오픈 노즐에서는 유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셧업 노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실리콘의 유출을 방지하는 셧업 노즐인데요. 이것은
재료가 색이 쉬운 그러한 데다가 설치하는 건데 유로가 복잡하고 또한 압력 손실이나 전단 마찰열이 발생하기 쉽고 또 재료가 체류하기 쉬우며 메인터넌스나 관리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러한 V라인의 역류 방지 시린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V라인의 역류 방지 방식으로 유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스크류 측의 재료의 잔류압이 사출 실린더 쪽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실리콘의 흐름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석백 동작에서의 압력이 바로 실린더 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잔류압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서는 셧오프 노즐이 불필요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V라인 방식의 사출 유니트인데 이것은 광범위한 액상 실리콘 점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다이나믹 믹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 파스칼 퍼 세크 이상의 고점도의 재료도 계량해서 믹싱하고 사출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사출 유니트인데 레진계용 재료를 사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다이나믹 믹스가 붙어 있어서 재료 A, B로 들어온 것을 믹싱을 하고 믹싱을 한 재료를 사출 스크류로 보내주게 되면은 여기서 사출압 검출력 로드셀이 붙어 있어서 정확한 서버 모터로서 제어를 해서 사출하게 되겠습니다. 실리콘 성형기의 시스템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 실린더와 금형 이외에도 실리콘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칠러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를 이송해주는 압송 펌프 장치, 그 다음에 계량 펌프, 또한 캐비티 내에 실리콘을 잘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캐비티에 진공을 만들어주는 진공 흡입 장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부 합쳐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액상 실리콘의 점도입니다. 성형 온도는 보통 상온, 즉 25도 정도에서 점도가 고무계는 100에서 2000 파스칼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레진계는 10mm 파스칼 퍼 세크에서 50 파스칼 퍼 세크 정도로 실제로 제온엑스에 비하면 굉장히 점도가 낮습니다. 액상 실리콘의 성형성인데요. 액상 실리콘은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떨어지지만 경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차 점도가 증가하면서 경화하는데 금형 온도는 대략 150에서 200도씨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유황 화합물이나 질소 화합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가해 전류를 일으켜서 잘 경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AJ하고 BJ 공급량의 비율 또는 혼합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은 경화 조건이나 경화 후에 물성이 불안정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은 3 내지 5마이크로의 틈새만 있으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레진에 비해서 점도가 낮기 때문이고 실제로 플라스틱 사출에서는 20마이크로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실리콘 사출 금형의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보다 적어도 5배 이상의 정밀 가공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가 반응형은 경화 시에 부산물은 없지만 캐비티 내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버가 발생하고 또 에어벤트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캐비티 내에 벤트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또한 실리콘은 성형 수출률이 2 내지 4%로서 정밀한 렌즈의 사출이 어렵습니다. 범핑 문제인데요. 이것은 실제 사출할 때 캐비티 내에 가스가 있으면은
실제 사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출 공정 중에 자동으로 가스 제거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제거가 됐을 때 사출이 시작될 수 있게끔 제어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밸브 게이트를 채용한 실리콘 성형 금형입니다. 이것이 고정척이고 이쪽이 가동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의료용 역상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실리콘 성형 금형인데 밸브 게이트를 채용했습니다. 사출 금형 중에서 이 실리콘 성형 금형이 가장 복잡하고 정도가 높은 금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금형 내에 실제 사출하는 상온과 200도를 가진 성형부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형 내에서는 실제 20도를 유지해주는 쿨링 냉각 회로가 들어가 있게 되겠고, 또 캐비티를 굳히는 부위에서는 히터를 사용해서 200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열판으로서 각각 유지를 하고, 또 여기에는 실리콘의 점도가 낮기 때문에 밸브 게이트를 사용해서 사출을 한 다음에 게이트를 닫아주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한 캐비티 내에 진공을 흡입해 줄 수 있는 흡입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며, 일반 렌즈 사출처럼 이젝터 부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에어 블로어 장치를 설치해서 제품을 치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한 장치들이 실리콘 금형에는 붙어 있게 되겠습니다. 실리콘 수지의 광학 특성인데요. 실제 실리콘 수지는 석영 광학 글라스에 가까운 광선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00 나노 단위의 파장에서도 전혀 투과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절율도 아펠 같은 수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비중도 거의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실리콘의 내열 특성입니다. 실리콘의 내열 온도는 250도 이상으로 200도 부근의 환경에서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도 정도에서 2년 정도의 수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도에서는 10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한성이라든가 내우성이 높고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차량용 커넥터의 방수 패킹이라든가 조작 버튼의 키톱 등 실링을 하는 두 가지 재료의 성형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선 투과율 곡선으로부터 청색 레이저에 사용해도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자외선에도 특성 저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이 고온이 되어도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백색 LED에서 에폭시계 수지를 사용하던 것을 실리콘계 수지로 패키징을 바꿔가지고 LED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에는 점점 더 렌즈를 채용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리콘에 있어서도 보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 수축률이 크다 보니까 정밀한 렌즈의 성형이 불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렌즈에 사용하는 레진은 1000분의 4에서 6 정도에 반해서 이것은 2 내지 4%, 대략 5배에서 한 7배 정도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렌즈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LED 같은 조명용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로는 경화 후에 경도를 높이면 인성이 낮아지고 인성을 높이면 경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로는 재료 공급 장치로부터 성형 장치까지
유로가 상당히 긴데 그러한 부분을 간단하게 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재료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료를 교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 재료로서 대량 생산하는 데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성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금형 기술과 여기서 사용하는 글라스 재료, 그 다음에 글라스 렌즈의 성형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제조 방법입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를 제조하는 방법은 첫째, 다이아몬드 터닝해서 직접 절삭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품을 소량 생산할 때 쓰는데 개발 시에 샘플에 대응할 때 이러한 방법을 쓰고, 초정밀 가공기에서 연삭 가공을 해서 제품을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량을 개발할 시에 샘플 대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사출기에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글라스 몰드 프레싱, 즉 GM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글라스 비구면 렌즈 금형을 이용해서 성형 양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구면 글라스가 플라스틱 렌즈에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광학 설계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글라스가 플라스틱에 비해서 고굴절 저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특성이 우수합니다. 플라스틱에 비해서 높은 내열성과 내환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과율이 플라스틱에 비해서 넓은 파장대에 걸쳐서 우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복굴절이 낮다는 것이 양산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특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구면 글라스 렌즈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를 성형하는 요소 기술로는 첫째가 광학 렌즈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렌즈 금형의 가공 기술, 그 다음이 플라스틱 렌즈 코어와 달리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경우는 스파터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 코어 위에 고온의 글라스를 녹여서 성형을 하기 때문에 성형이 잘 돼야 되겠고, 또한 코어의 수명을 늘리는 목적으로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성형 기술, 그 다음에 성형한 다음에 외주를 센터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렌즈의 투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코팅 기술, 이러한 것들이 렌즈를 성형하기 위한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비구면 글라스 렌즈 금형을 제작하는 플로아를 살펴보면은 먼저 글라스 소재가 필요로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전량 일본이라든가 독일의 메이커에 주문을 해야 되는데, 프리폼을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대략 2-3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금형을 제작하는데 렌즈 코어는 바인달에서 초경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정밀 가공기에서 가공을 해서 스파터링을 하고, 나머지 홀더라든가 받침판 부품이 완성이 되면 금형 조립을 해서 재료와 맞춰서 트라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렌즈 금형의 스파터링을 알아보겠는데, 실제 렌즈 코어 가공 프로세스를 보면은 1차적으로 가공기에서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라인딩해서 정삭과 폴리싱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코어 위에 코팅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코팅하는 물질은 틴이라든가 백금 이리듐을 코팅하게 되겠습니다. 렌즈 코어의 스파터링인데, 스파터링하는 목적은 금형 코어의 수명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글라스를 계속 성형을 해도 그 코어의 수명이 적어도 10,000샷 이상을 갈 수 있도록
코아에 코팅을 하고, 그 다음이 성형성의 향상인데 약 600도 정도 된 렌즈가 잘 성형되게끔 표면에서 이것이 스파트링한 코아의 표면인데 여기서 잘 늘어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마지막으로 비구면 글라스 렌즈에서는 따로 이젝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형된 렌즈가 잘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렌즈의 이형성 향상을 위해서 바로 스파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스파트링은 스파트링 머신이라는 진공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코아를 넣고 플라즈마 분위기 내에서 타겟인 크롬이라든가 레늄 이리듐을 전자가 때려서 여기에서 나온 입자가 코아에 붙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글라스 렌즈 금형과 세팅 사진인데, 지금 홀더 안에 대략 8에서 한 12 캐비티 정도의 금형 코아가 지금 조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성형기에 상측과 하측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 글라스 고부 재료를 넣어서 가열한 다음에 프레스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제작 공정 프로를 보면은 제일 먼저 고부 재료를 구매를 해서 그것을 세척을, 초음파 세척기에서 세척을 하고, 그 다음 성형기에 넣어서 글라스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형한 외경을 센터링 머신에서 센터링을 하게 나서 센터링 시에 묻은 절삭유 등을 세척을 통해서 세척을 하고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조립 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재료인데요. 광학 유리 렌즈 소재의 특성으로서 첫째가 투과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무색 투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강학적인 어떤 균질성이라든가 등방성이 있어야 되고, 기포나 스트레인이 없어서 나중에 변형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광학 상수를 가지고 온도에 따른 의존성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도라든가 탄성률 등의 기계적인 강도를 충분히 가져 있어야 되고 내풍화성이 커야 됩니다. 이 글라스는 굴절류를 가지고 있는데 라이트 소스가 헤륨을 사용하는 D라인의 굴절류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비구면 글라스 성형 소재의 요구 특성으로서 첫째, 저온 연화점 글라스일 것. 이것은 글라스 성형을 할 때 성형 온도가 높아지면은 화학적인 내구성이 취약해지고 열팽장 개수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의 프리폼 제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산화납이라든가 비소같이 독성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광학 글라스 메이커 입장에서 글라스는 일정한 광학 정수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글라스 전이점이 낮으며 내투시성이 높은 화학적 내구성이 있는 이러한 재료를 만들어야 되고, 몰드 글라스 하는 입장에서는 글라스가 균열성이 없어야 되며 성형하고 난 뒤에 형태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며, 또한 금형에 융착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성형용 강학 유리의 열적 특성인데요. 유리의 전이 온도, 즉 T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한 물질이 두 종 이상의 고체상을 가진 경우에 일정한 압력하에서 어떤 한 개의 고체상에서 다른 고체상으로 전이할 때 이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복점, 항복점이라는 AT점이 있게 되겠는데, 실제로 글라스 성형하는 구간은 TG와 AT점 사이가 되겠습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성형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라스 렌즈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글라스를 이용해서 알맞는 크기로
절단 성형을 하고 아널링을 한 다음에 연삭 연마를 통해서 렌즈가 완성이 되는 반면에 글라스 몰드 프레싱이라는 것은 글라스가 용해한 다음에 프리폼으로 성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프레스해서 글라스 성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비구면 렌즈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면 프리폼이란 글라스 모재를 금형에다가 넣어가지고 프레스 성형을 한 다음에 완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구면 글라스 렌즈가 되겠습니다. 글라스 몰드 프레스의 테크놀로지인데요. 실제 여기에는 광학 설계라든가 측정 평가의 기술, 그 다음에 최적의 어떤 정밀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또한 프리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또한 성형용 유리 소재를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 그 다음에 금형을 초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몰드 재료를 가장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는 이러한 모든 기술이 종합적으로 모여서 가장 싼 가격의 렌즈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어떤 생산성과 품질의 비구명 글라스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렌즈를 프레싱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초기에 상온에서 히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600도에서 800도를 올린 다음에 1차 프레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냉각을 시작을 하면서 2차 내지 3차 프레싱을 해서 형상 정도를 맞춘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 10분간에 걸쳐서 200도 정도까지 냉각을 한 다음에 치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사이클이 대략 12분에서 약 한 15분이 됩니다. 글라스 성형에서 2단 성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화점 근처에서 1단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 성형 온도가 높기 때문에 치출한 다음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도가 상당히 러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단 연화점 부근에서 성형을 한 다음에 글라스 전이점 부분에서 2차적으로 다시 성형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8분의 람다 정도로 정확한 성형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2단 성형법이라고 합니다. 비구면 글라스 렌즈의 실제 성형 사진입니다. 이것은 도시바의 GMP인데 이렇게 여러 캐비티를 갖는 금형을 성형기에 장착을 한 다음에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대략 600도씨 정도로 가열한 다음에 이러한 플라에 의해서 성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형과 하형의 금형이 세팅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시바 방식 갖고 다른 시스의 프로그레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챔버 안에서 전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모양으로 해서 6단계로 거쳐서 순차적으로 성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부를 로딩을 한 다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서 가열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프레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형상 정도를 어느 정도 유지한 다음에 질소 분위기 내에서 질소 가스로 냉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 되면 치출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옮기는 로봇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다시